네, 안녕하세요. 구성준입니다. 네, 어느덧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2주 정도가 지났네요. 사실 지난 2주 동안은 회사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 회사 얘기니까 민감한데, 나중에 제가 혹시나 뭐 이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스펙타클한 지난 2주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한 게 있나? 신변의 변화는 없고요. 최근에 듄2를 봤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다? 듄2 안 보신 분들은 진짜 꼭 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고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봤던 내용은 크게 생각해보면 아이오 멀티플렉싱 그리고 시그널 관련해서 배웠습니다. 아이오 멀티플렉싱을 배우는 과정에서 블로킹이랑 논블로킹 에 대해서 배웠고요. 트리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셀렉트, 폴, 이폴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특히 이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무에서 다루던 코드에 항상 끝으로 가면 있는 코드였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이런 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도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참 그 부분을 공부할 때는 진짜 좀 기뻤던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이거를 백지에서 이런 코드를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은 못 만들겠지만 아직까지는 숙련도가 높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얘를 읽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기뻤고, 그리고 네트워킹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튼 여러모로 뿌듯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도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조금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 중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꼭 잘 아시는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에서 최대한 왜곡이 없게끔 전달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또 제가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말하다 보면 실수로 엇나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배운 내용 중에 아이오 멀티플렉싱 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게 멋있어가지고 뭔가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다중 입출력을 한다, 통신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해한 그 TCP/IP를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소켓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소켓이 여러 개가 있는 상황 이런 거를 가정한 얘기는 아니었고, 하나의 소켓에서 벌어지는 일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다중 입출력 통신이니까 소켓이 여러 개가 있다, 소켓이 여러 개가 열려 있음, 이런 상황에서의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오 멀티플렉싱이라는 게 요즘에 어떤 웹서버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그냥 기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왜냐면 하나의 연결만 받는 서버라는 거는 요즘 찾기가 참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게 바로 아이오 멀티플렉싱을 통해서 동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블로킹이랑 블로킹 모드 vs 논블로킹 모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양심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몰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몰랐다는 게 조금 수치스럽긴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 생각에는 모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아무튼 근데 저는 몰랐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그렇다라는 걸 아시는 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블로킹 모드랑 논블로킹 모드는 뭐냐, 블로킹 모드는 말 그대로 뭔가 막히는 거죠. 막힘. 그러니까 동작 중에 막히는 거고, 논블로킹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막히는 거죠. 말 그대로 안 막히고 바로 고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C++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그게 있죠. Cin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아니면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스템 인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리드 라인, 알죠? 이거 하여튼 이런 거, 사용자 인풋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로킹 모드로 동작하는 대표적인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
그 프로세스를 멈추는 거죠. 잠깐 대기시킨다. 네. 그래서 우리 막 스케줄링 이런 거 배웠잖아요. 스케줄링 뭐 CPU 뭐죠? 뭐 점유 시간인가? CPU 사용 시간인가? 뭐 하여튼 CPU 할당 시간? 뭐지? 하여튼 무슨 시간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운영 체제가 CPU라는 어떤 한정적인 리소스를 여러 프로세스가 활용할 수 있게끔 돌아가면서 쓰게 해주는데 프로세스가 하나 떠 있는데 네. 근데 이런 녀석을 만나는 순간 얘는 잠깐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얘는 언제 깨어나느냐? 사람들이 뭔가 입력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저녁에 라면 먹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서는 엔터를 딱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대기 타고 있던 프로세스가 이 신호를 통해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CPU의 그 시간을 나도 쓸래 이렇게 해가지고 깨어나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블로킹 모드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맞춰지기 전까지 멈춰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됐다? 그러면은 다음 코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블로킹 모드. 근데 반면에 이제 non 블로킹 모드라는 건 뭐냐? 블로킹 모드가 아닌 모든 것들. 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아까 요 예시 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그 소켓 관련된 함수들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소켓 관련된 함수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읽기는 receive라는 게 있었죠. 쓰기 같은 경우에는 send가 있었어요. 소켓에다 대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읽을래 혹은 어떤 메시지를 쓸래 이런 식의 어떤 동작을 하는 함수였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블로킹 모드로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50바이트짜리 어떤 문자열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소켓 연결을 통해 가지고 보내고 싶어요. 다른 소켓으로. 아마도 보통의 경우에는 원격에 있는 컴퓨터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글쎄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서버가 있어요. 서버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소켓이 하나 열려 있고 여기도 소켓이 하나 열려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TCP 연결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50바이트짜리 문자를 일로 보내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녀석한테는 s버프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send를 하는 버프인 거죠. send를 하는 버퍼다. 그리고 얘가 r버프가 있겠죠. 근데 뭐 얘도 s버프 있고 얘도 r버프도 있고 뭐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한 방향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아무튼 그래서 50바이트짜리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요 s버프의 뭐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바이트라고 쳐봅시다. 네, 설명하다 삑사리가 나가지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바이트짜리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근데 얘가 공교롭게도 이미 90바이트가 만약에 차 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빈 공간이 이제 10바이트밖에 없으니까 50바이트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 90바이트가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에 넘어갔다가 그리고 이 서버에 떠 있는 어떠한 그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얘를 받아가지고 지워지고 빈 공간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이 50바이트 문자열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또 보내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블로킹 모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작성한 코드에서 이 어떤 순간에 send라는 이 함수를 만날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이렇게 차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 50바이트짜리 문자열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공간이 이렇게 비워질 때까지 얘는 send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코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다가 send 해가지고 뭐 문자를 보낼 거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은 코드가 일로 진행되다가 여기서 공간 없네? 그러면은 대기. 얘네들은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공간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대단하게 떠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누군가는 모른다라는 거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웃음은 넣어두길.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멀티플렉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중 입출력 통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소켓이 여러 개가 열려 있어요. 서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버, 내가 서버다. 서버인데 여기 어떤 프로세스가 떠 있어요. 서버 프로세스. 그러면 이 서버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소켓이 이렇게 열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어떤 스마트폰 하나, 여기에 스마트폰 하나, 또 여기에 스마트폰 하나, 여기에 스마트폰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패킷을 막 쏘겠죠. 얘네들이 패킷을 이렇게 쏴요. 그러면 이 서버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을 어떻게 읽을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반복문 같은 게 있겠죠. 아마도 높은 확률로 무한 반복문이겠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패킷 읽는 코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킹 모드, 논블로킹 모드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서버가 언제 패킷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계속 포문을 돌고 있나? 그러니까 계속 그 CPU를 점유를 하면서 굉장히 짧은 주기로 폴링을 하듯이 계속 반복문 돌면서 어느 순간 패킷이 오면 이거 받아가지고 처리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동작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블로킹 모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뭔가 패킷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프로세스는 CPU를 쓰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패킷이 왔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예시 들었었던 그 뭔가 문자열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가 문자열 입력하고 엔터 쳤을 때 다시 프로세스가 살아나서 뒤에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자고 있다가 패킷이 도착하게 되면 그러면 receive라는 함수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밑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시켜주면서 그 패킷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 약간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eceive가 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소켓이 여러 개 열려 있으니까 얘들을 돌면서 receive를 하는 거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 지금 여기 예시처럼 소켓이 4개다. 그러면은 이 4개에 대해서 반복문을 돌면서 이제 리시브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소켓을 이렇게 4개의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소켓, 2번 소켓, 3번 소켓, 4번 소켓이라고 쳐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리시브를 호출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리시브. 그럼 이제 얘네들이 각각 리시브를 하려고 뭔가 대기를 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1번 소켓에다가 패킷을 쐈다. 그러면은 포문이 지금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패킷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처리 로직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뭔가 도착한 패킷이 있나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안 왔다? 그러면은 리시브에서 대기를 타고 있을 거고 이번에 뭔가가 올 때까지. 만약에 이번에 어떤 패킷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여기서도 처리 로직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뭔가가 도착한 게 있나 확인하러 가겠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피한 상황이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이게 블로킹 모드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포문이 1, 2, 3, 4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패킷이 왔는데 3번에 왔다. 패킷 이렇게 왔어요. 1번에 먼저 온 게 아니고 3번에 와버렸어요. 근데 포문이 이제 도는 건 1번부터 돌고 있으니까 여기 리시브에서 그냥 대기 중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여기 오긴 왔는데 얘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나는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만약에 이 1번 소켓을 연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계속 안 보낸다고 하면은 요 3번에 혹은 2번, 4번 이런 데 도착한 패킷이 얘로 인해서 블로킹 돼가지고 읽히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논블로킹 모드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 패킷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오면은 딱 처리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블로킹 모드로 그렇게 처리를 했다가는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무한 대기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무한 대기에 안 빠진다 하더라도 언젠가 여기 패킷이 도착해가지고 이거 넘어가고 또 여기도 패킷 도착해서 넘어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블로킹 모드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샌드랑 리시브는 기본적으로 블로킹이지만 근데 요즘은 보통은 논블로킹으로 세팅을 해서 동작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코드 레벨에 보면은 막 그런 그 소켓에 설정을 하고 막 이런 함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막 외우고 있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일단은 그냥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찾아보세요. 무튼 이렇고 그래서 블로킹 모드와 논블로킹 모드에 대한 그 이해를 도울 때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은행 창구를 예시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 가면 이제 번호표를 뽑잖아요. 번호표 뽑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7번인데 예를 들어 1번이 지금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은행이 블로킹 모드로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1번 화장실 갔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창구를 쓰기 위해서. 지금처럼 손님이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비효율적이니까 논블로킹 모드로 동작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 1번이 화장실 갔어요. 그럼 지금 없죠. 그러면 2번부터 먼저 오세요 하는 게 이제 논블로킹의 어떤 하나의 예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블로킹 모드로 뭐 샌드나 리시브를 하게 되면 1. 성공 보냈다. 2. 실패. 그 다음에 3. 부분 성공이 생겨요. 블로킹 모드에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원래 부분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샌드라고 친다면 내가 보낼 만큼 빈 공간이 생겼을 때, S버프에 빈 공간이 생겼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쓰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성공.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실패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논블로킹 모드에서는 일단 블로킹을 안 하니까 기본적인 철학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복사해가지고 S버프에다가 복사할 수 있으면은 성공인 거고, 아니면은 지금 빈 공간이 없다 그러면 바로 실패인 거고, 아니면 일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일부라도 내가 썼다 그러면 부분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결과가 가능해지고, 이 실패 중에서도 무슨 그 치명적인 이슈가 아니고 단순히 공간 부족인 경우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빨리 데이터를 보내다 보면은 S버프가 부족해가지고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재시도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받는 쪽에서 이제 패킷을 좀 처리하고 빈 공간이 생겼을 때 다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패킷을. 뭐 그렇고, 반대로 이제 패킷을 읽는 경우에는 제가 소켓을 돌면서 읽으려고 리시브를 막 호출을 하지만 정작 뭔가 도착한 패킷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아무것도 안 보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비어있다, 이건 실패이긴 한데 읽을 게 없어서 그렇다라는 어떤 에러 코드를 리턴을 하고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논블로킹 모드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다린다기보다는 현재 상황 체크해가지고 빨리빨리 결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쓰이는 게 E4이라는, 이거 이제 리눅스 기술인데 이러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그 전에 뭐 select라든지 아니면 poll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책에서 읽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도태된 기술이기 때문에 잘 안 쓴다고 하고, 그래서 이 poll이라는 거는 event poll이라는 말의 약어가 되겠고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이벤트를 폴링한다 라는 의미로 epoll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벤트란 무엇이냐? 뭐 대표적으로 읽기 가능 혹은 쓰기 가능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저는 일단 이쪽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그 epoll 관련한 그 구조체가 있어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정보가 이 소켓 디스크립터, 그러니까 어떤 소켓을 내가 지금 지켜볼 건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감지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읽기 쓰기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그 다음에 뭐 타임아웃 같은 거 있고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체 같은 걸 하나 선언을 한 다음에 이런 녀석들이 막 여러 개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던 이렇게 네 가지의 소켓들이 1번, 2번, 3번, 4번 소켓들이 있는데, 이 소켓들이 이제 하나의 epoll 어떤 구조체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뭐 읽기를 감지할 거야, 그러니까 읽기 가능을 감지할 거야, 그 다음에 뭐 나는 읽기랑 쓰기 가능을 감지할 거야, 뭐 읽기 가능 감지할 거야, 읽기 가능 감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도 이제 얘를 다루는 epoll 디스크립터가 또 하나 생기거든요. 이것도 마치 파일 디스크립터나 아니면은 그 소켓 디스크립터처럼 이제 숫자로 관리됩니다. 근데 얘 자체가 epoll 디스크립터 자체가 무슨 파일 디스크립터는 아니고요. 근데 그냥 이러한 그 epoll 구조체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epoll 디스크립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epoll 또 weigh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아주 핵심적인데, 얘는 블로킹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리턴 값이 뭐가 있냐면 그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감지된 소켓의 개수, 이게 COC 붙나 안 붙나 헷갈리는데요. 뭐 아무튼 소켓의 개수가 리턴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epoll weight이라는 게 어떤 그 무한 반복문 속에서 보통은 동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무한 반복문을 돌면서 그 사이에 아까 위에서 언급했었던 요 네 가지 소켓들 중에서 1번, 2번, 3번에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뭐 패킷이 들어왔다, 소켓으로. 그러면은
요 결과값은 3이 됩니다. 네, 요 결과값이 3이 되고, 그 여기에 들어가는 인자들 중 하나 이제 그 포인터가 들어가는데, 그 얘가 뭘 갖고 나오냐면 이벤트가 발생한 소켓들에 대한 그 주소값을 갖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이 리턴이 됐다고 하면은 요 포인터에는 그 세 가지 이벤트 관련한, 그 소켓에서 발생한 이벤트 관련한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객체를 꺼내서 보면은 얘 파일 디스크립터 몇 번이다, 즉 몇 번 소켓이다. 너무 악필인데. 그 다음에 뭐 이벤트 뭐 발생했다, 뭐 읽기였다, 읽기 가능, 그러니까 패키지 도착했다.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즉 RET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리를 해주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벤트 종류를 확인한 다음에 뭐 읽기 가능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receive를 이제 호출을 해줘가지고 패킷을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케이스들이 나뉘겠죠. 뭐 예를 들어 이게 리스너 소켓이었다. 그러면은 accept를 해줘가지고 뭐 소켓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열린 이 소켓을 다시 E4에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 클라이언트가 새로 붙었다는 얘기니까 그런 거 해주고, 만약에 리스너 소켓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일반 소켓이라는 얘기니까 패킷 읽어서 서버 로직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면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디스패처 스레드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패킷이 온 경우에는 요런 처리, 이러한 패킷이 온 경우에는 요런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스레드를 따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하는, 패킷을 읽는 것만 처리하는 또 스레드가 따로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만 받아주는 스레드를 또 따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또 복잡한 스레드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또 생각이 나는 게 이 폴이 그 멀티 스레드 어떤 프로그래밍 할 때 좋은 이유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트리거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레벨 트리거, 그 다음에 엣지 트리거가 있습니다. 레벨 트리거는 어느 레벨에 도달했느냐 인 거고, 엣지 트리거는 이전 상태에서 변화 있었냐를 기준으로 감지를 합니다. 근데 E4의 경우에는 엣지 트리거 방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레벨 트리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여기 엣지 트리거, 그러면은 소켓에 그 알버프가 있다 쳐봅시다. 알버프에 2바이트가 찼어요. 2바이트. 여기서 마찬가지 2바이트가 찼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데이터를 읽고 싶은 단위가 20바이트라고 해봅시다. 이게 이제 뭐 헤더의 크기라고 한다면, 그럼 저는 여기 2바이트가 쌓였지만 아직 읽고 싶지 않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20바이트가 돼야지 나한테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는데 2바이트만 읽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경우에 레벨 트리거의 경우에는 이대로 안 읽고 놔두면 다음번 E4 웨이트에서 얘가 이제 어쨌든 그 반복문 돌면서 계속 되고 있으니까 다음번 E4 웨이트에서 얘가 또 손들고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레벨 트리거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감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통 뭐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최소 단위 뭐 1바이트라고 친다면 1바이트 이상이면 나한테 알려줘,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2바이트가 쌓여 있는데 E4 웨이트를 했는데 얘를 안 읽었어요. 얘가 지금 손들고 일어났는데 안 읽었어요. 그러면 다음번 E4 웨이트에서도 이게 레벨 트리거라면 어쨌든 또 1바이트 이상 쌓여있으니까 또 손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처리해 줄 때까지. 반면에 이 엣지 트리거는 뭐냐? 제가 최초의 E4 웨이트에서 원래는 0바이트였는데 2바이트라고 이제 새롭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나 안 읽을래 라고 해버리면 그때 일단 무시했죠? 그리고 다음번 루프를 돌 때 얘가 2바이트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손들고 일어나질 않아요. 만약에 얘가 조금 더 도착해가지고 4바이트가 됐다? 그러면 다시 손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직전 상태에서 얘가 변화가 없는 한 제가 무시하면은 또 다른 변화가 생길 때까지 이 소켓은 무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에서 이점이 있다 라는 내용을 보고 이해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엣지 트리거 방식으로 그 쉽게 말해서 데이터 퍼다 읽는 애 스레드가 하나 있고, 엔드 데이터 분석해서 그 디스패치하는 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레드를 나눠가지고 제가 막 돌린다고 하면은 얘한테 이제 이런 로직을 넣겠죠. 20바이트 될 때까지 읽지 마. 얘가 헤더 크기이기 때문에 20바이트 될 때까지 읽지 마 해놓고, 만약에 20바이트가 됐다? 그러면 그 헤더에 뭐 예를 들어 바디 랭스 같은 거, 뭐 컨텐트 랭스 같은 거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뭐 얘는 지금 이 헤더 보니까 바디가 100바이트라는데
100바이트 될 때까지 읽지 마. 이런 걸 하는 거죠, 또. 그러면은 100바이트가 쌓였다? 그럼 이제 하나의 패키지 온전하게 도착한 거니까 그때 이제 얘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그 안에 있는 뭐 메소드라든지 뭐 등등등을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어떤 컨트롤러에다가 넘겨준다. 그럼 이제 역할 분담으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정해준 어떤 룰에 따라가지고 준비가 되면은 준비해서 얘한테 넘겨. 그리고 얘는 받았으면은 너 분석해가지고 이쪽에 뿌려.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걸 레벨 트리거로 하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포문을 돌면서 equal weight을 하는데 헤더 크기인 20바이트가 되기 전까지 얘가 조금 데이터가 온다라고 하면은 매번 얘가 손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럼 쓸데없이 자꾸 그 equal weight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게 귀찮으니까 그러면 얘를 또 비워줘야 되겠죠? 그럼 어딘가 다른 그 메모리 공간을 점유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2바이트를 이렇게 옮겨 놓고 그리고 이걸 비우면은 이제 그제서야 이벤트가 발생 안 할 거고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은 이제 또 이걸 여기다 옮겨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합쳐주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바이트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처리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불가능하진 않지만 까다로워진다. 근데 ePol이라는 거는 엣지 트리거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에 편의성이 있다. 네, 무튼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한 I/O 멀티플렉싱이었고요. 생각보다 영상을 촬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도 설명을 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 정리하고 말하고 막 이러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얕은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감히 공부한 내용이랍시고 이렇게 제가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커넥션을 어쨌든 받아가지고 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는데 그러면은 어딘가에서는 어쨌든 그 데이터가 새로 왔을 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무한 루프가 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무한 루프를 도는 그 리소스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는 거지?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블로킹 모드, 논 블로킹 모드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책을 읽으면서 ePol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블로킹 모드와 논 블로킹 모드를 적절히 섞어 쓰면서 이 효율적으로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지 좀 이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궁금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조차 몰랐었던 과거가 있었는데 혹시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데 답은 모르겠고 하는 분들이 계셨다면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그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 스스로가 이런 개념을 익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의미가 있는 그런 공부이자 영상이 된 것 같고요. 퇴근 후에 시간을 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내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잡아두지 않았더라면 또 언제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래서 개발자라는 직업은 정말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마냥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배움의 어떤 즐거움도 있고 해서 참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